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사 5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중세 전기문학 제1기인 삼국시대와 남북국시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일단 이 남북국시대죠. 자, 이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위쪽에 발해가 있어서 북쪽에 발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남쪽이 삼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북국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특히 또 신라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향가가 상당히 위상을 가질 수가 있고요. 향가 위상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상층의 한문학과 육두품, 상층의 한문학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육두품이라고 하는 신라의 어떤 골품제도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또 계급이 육두품 계급이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국가가 성립이 되는, 국가가 본격적으로 성립이 돼서 어떤 이제 글자라든가 문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가 국사 시간에 공부한 통일 신라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일 신라 시대보다는 이 남북 시대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이제 한문이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러한 그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36페이지를 펴보시면요. 36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두 줄 밑줄 좀 치시면 좋겠는데, 건국 서사시를 노래하던 시대를 지나서 한문을 쓰는 시대에 들어서서 문학 담당층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이 한문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문학 담당층들, 그 한문을 중시하는 이런 담당층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한문을 중시하는 그런 계급들은 평민이라든가 이런 계급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한문학 같은 경우 당연히 어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하게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쪽을 보시면요. 페이지 37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한 8, 9번째 줄 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말 있죠. 한문이면서 우리말 어순.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두죠, 이두. 이두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임신서기석이라고 나오죠. 임신서기석. 임신년에 맹세했다 이런 뜻이죠. 임신년에 서기, 서약하고 맹세했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적어놨다는 거죠. 석은 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한문 문장을 우리말 어순에 이제 쓰게 되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차자표기라고 하는 것이 그 37쪽 밑에서 넷째 줄에 나오는데 차자, 글자를 빌린다는 거죠. 자, 이 차자표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향찰과 구결과 이두가 있어요. 향찰과 구결과 이두가 있는데 이 향찰이라는 것은 음독 플러스 훈독이죠.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구결이라는 건 토를 다는 겁니다. 토. 거기에다가 토를 다는 거. 이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식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두입니다. 이런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금성문이 이제 그 38쪽으로 가시면 금성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비석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새겨놓은 글이죠. 금성문이라는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금성문이 이제 그 광개토대왕 이런 관련된 비문이 있죠. 자, 이 비문은 일종의 광개토대왕 비는 고구려 414년 장수왕 2년이죠. 이때 이제 세워진 그 비인데 거기에 이제 변여문, 자 39쪽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변여문이 나와요.
이 변녀문이라는 것은 그 변이라는 것은 그 두 마리의 말, 이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죠. 수레를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려라는 것은 한 쌍의 남녀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두 마리의 말이니까 이게 사가 되는 거죠. 두 마리의 말이 나란히 있으니까. 그리고 남녀가 있으니까 이걸 포함하면 6이죠. 그러니까 네 글자, 이게 네 글자죠. 나왔다가 6글자가 나오는 이런 형태를 이제 변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관계토대양비는 중간중간 좀 생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특히 그 여수장 우중문시라고 하는 그 을지문덕의 그런 여수장 우중문시 40페이지에 보면 여수장 우중문시가 나옵니다.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쓰는 시란 소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죠. 신책 구천문 묘산 궁지리 전승 기공고 지촉 원운치 이렇게 나오는데 을지문덕 앞에서는 이제 높여주고 뒤에서는 이제 내려버리는 내용이죠. 그대의 신기한 책략은 신책이니까 천문 하늘의 이치를 다 탐구했고 그대의 묘한 계산법은 땅의 이치를 다 탐구했네. 전쟁에서 이겨서 이미 그대의 공이 높으니 족함을 알고 원컨대 그만두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종의 고체시의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한시에서 근체시와 고체시의 기준은 이 근체시는 당나라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시기를 이제 당나라 시기 이전의 시기를 고체시라고 하고요. 당나라 이후의 시를 이제 근체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런 고체시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1쪽에 보면, 고구려 백제 노래 이렇게 나오죠. 고구려 백제들이 이제 노래들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고구려 백제 노래 중에 42쪽으로 넘겨보시면, 42쪽으로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거기 이제 넘겨보시면 42쪽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둘째 줄부터 나오죠. 고구려의 궁중하고 쓰이던 삼국의 소각 가운데 내원성. 그러니까 올레자에 멀원자죠. 멀리서 왔다는 거죠. 내원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관련된 노래겠죠. 그다음에 뭐 연양, 명주 이런 것들이 다 그 고구려의 것이라는 겁니다. 고구려의 것이고요. 특히 이제 이 명주 같은 경우는 어떤 혼인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은 백제의 노래는 특징은 여성의 노래다.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마지막 단락 첫째 줄에 여성의 노래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여성이 지어 불렀다고 나오고요. 그 대표적인 그 노래가 바로 정읍사입니다. 정읍사. 행상인의 아내가 이제 남편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래죠. 실제로 정읍에 가면 그 정읍사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정읍사 공원 한번 꼭 좀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시비도 있죠. 달아 높이 금 돋아시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십시오. 어기야 머리곰 빛이 오시라. 멀리 멀리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저지엔 여러신고요. 시장에 계신가요? 이런 얘기죠. 어기야 진대랄 드대올세라. 이 진대라는 것은 이제 질퍽한 곳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진대를 드디올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위험한 곳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행상인의 아내가 남편을 기다린 노래죠. 그리고 이제 이 신라시대 노래 같은 경우는 신라시대 노래는 43쪽에 이제 좀 보시면, 삼국유사의 거기 그 5.2.2에 다섯째 줄쯤 삼국유사에서 이제
도솔가를 처음 지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게 차사 산액격이다 이런 말 씁니다. 차사라는 것은 일종의 감탄사라고 쉽게 말하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내라는 것은 고뇌를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사 산액격 어떤 중요한 특징을 가지는 노래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43쪽의 마지막 단락에 도솔가가 나오죠. 도솔가. 도솔가. 이 도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편안하게 하는 노래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견해도 있다는 거죠. 이 도솔가를 처음 지었다고 한 사람이 이제 월명사. 월명사죠. 월명사가 이제 이걸 지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리왕이 지은 그런 작품, 이거는 이제 일종의 그 노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하지 않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이 월명사가 지은 것은 이제 지금도 전해지는 향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4쪽에 넘어가시면 두 번째 단락에 삼국사기에는 도솔가의 회소곡이 소개됐다. 이 회소라는 것은 이제 슬프다라는 뜻입니다. 회소란 말 자체가 슬프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길쌈을 하면서 진 팀에서 이제 회소를 불렀다 이런 노래죠. 그걸 회소곡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4쪽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라가 국력이 커지죠. 그래서 보통 이 4세기는 백제의 근초고왕이라고 그랬죠. 근초고왕. 그다음에 이제 5세기가 장수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이런 시기죠. 6세기가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이 진흥왕은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순수라는 건 순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순수라는 걸 한자로 보면 이렇게 쓰는데 이 순수라는 것은 일종의 임금이 나라 안을 두루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순찰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순수비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자, 45쪽으로 넘어가면요. 45쪽에 넘어가시면 향가와 산해가라는 게 있어요. 45쪽입니다. 그래서 이 향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향가는 신라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향가 중에 대표적인 게 월명사의 제망매가라는 게 있죠. 죽은 누이를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서 이 제망매가가 향가 중에 이제 베스트 하나만 골라라고 한다면 바로 제망매가예요. 이 작가는 월명사입니다. 월명사. 이 월명사가 지은 작품은 제망매가 도솔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죽은 노이를 위해서 제를 지낼 때 향가를 지냈는데 향가를 지었는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종이돈이 서쪽으로 갔다는 거죠. 이 서쪽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서방 정토죠. 서방 정토는 뭘 의미합니까? 극락을 의미하는 거죠. 극락 왕생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명한 향가 중에 찬기파랑가라는 게 있죠. 찬기파랑가.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 작가는 충담사죠. 충담사. 충담사의 찬기파랑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4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향가는 산해가라고 됐다 이런 말 나오고요. 그 밑에 찬기파랑 산해가 이렇게 나왔죠. 찬기파랑 산해가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산해라는 말은 일종의 고뇌라든가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7쪽이 향가의 실제로 넘어가서요. 47쪽입니다. 자, 47쪽에 향가의 실제입니다. 자, 거기에서는 이제 헌화가가 나오죠. 헌화가. 이 헌화가는 수로부인과 관련된 노래죠. 수로부인이 이 순정공 남편과 강릉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벼랑 쪽에 꽃이 하나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가지고 싶다고 하니까 그 노인이 암소를 데리고 가던 노인이 암소를 놓고 이렇게 올라가서 벼랑에서 철쭉꽃을 꺾어서
이 수로분에게 바치는 그런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래. 그래서 이제 이때의 그 견우노옹이라고 하죠. 소를 끌고 다니는 그 노인이죠. 이 견우노옹이 그 꽃을 바치면서 이제 부른 노래가 바로 헌화가인데, 이 노인은 두 군데 나올 수가 있죠. 이 해가에서 수로 부인과 관련돼서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헌화가에서도 또 이 수로 부인과 관련돼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견우노옹, 이 노인이 이 두 군데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보통 추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고요. 자, 48쪽에 그 세 번째 단락에 해성가가 나오죠. 해성가. 진평왕 때 융천사가 지었다. 화랑셋이 풍악에 놀러 가려고 할 때 해성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천사가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니까 해성이 사라졌다. 이런 노래입니다. 상당히 주술적인 노래라고 볼 수가 있고요. 48쪽에 불교를 따른 노래 여기 보면 특히 이제 원왕생가가 나오죠. 그 마지막 단락이 48쪽에 마지막 단락. 그러니까 극락왕생을 원한다는 거죠. 원왕생가. 극락왕생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망 때 광덕이라는 그 48쪽의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보세요. 신을 삼아서 생계를 꾸렸다. 아내는 분황사 종이었다. 그래서 광덕의 벗 엄장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처지였는데 광덕이 죽자 광덕의 아내를 차지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49쪽에 보면 셋째 줄에 광덕은 불도를 열심히 닦는 승려고 아내는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광덕과 아내는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신적인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49쪽에 5.3.4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49쪽으로 넘어가면요. 여기서 이제 월명사와 충담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월명사는 달월자에 밝은 명자를 쓰는 거죠. 월명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월명사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밑에서 한 셋째 줄 49쪽에 경도강이 자기 권력을 강화하면서 추진하는 일련의 조치에 대해 내물한계를 중심으로 하는 진골 세력은 반발했다. 나오죠. 그래서 왕위를 위협하기까지 했고 해가 둘이 나타나서 열흘 동안 없어지지 않았다는 변개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해라는 것은 해가 둘이다라는 것은 해는 군주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해가 두 개 있다는 것은 하나의 해가 있고 그 옆에 또 하나의 해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런 왕권에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망매각은 그 50쪽에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위해서 제를 올릴 때 지었다. 노래를 지어서 부르자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죠. 종이돈이 서쪽을 날아갔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명사와 함께 이름이 남은 이제 충담사 같은 경우는 안민가와 찬기파랑가가 있다. 이 충담사의 이 작품 중에는 안민가와 찬기파랑가. 이제 안민이라는 건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고요. 기파랑의 인격을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찬 기파랑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51쪽에 이제 보면 그 51쪽에 설화에 나타난 상하 남녀 관계, 신화적 상상의 유산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설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고전의 어떤 토대가 된다는 이야기가 이제 쭉 52쪽을 보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53쪽의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 53쪽에 여기에서는 이제 일종의 삼국유사를 이야기하고 있죠. 삼국유사라는 건 삼국사기에서 빠진 부분을 적었다 이런 뜻이죠. 삼국사기에 빠진 부분을 기록했다 해서 삼국유사죠. 여기에 이제 특히 이제 기편 같은 거, 기이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미추왕의 주겹군, 대나무 잎이죠. 내 군사도 주겹이니까. 그래서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13대 미추왕이 죽어붙인 무덤에 대나무 잎 군사가 나타나서 적병을 물리쳤다. 나라의 잘못을 바로잡기도 했다는 이적. 이적이란 것은 이제 기이한 행적이란 뜻이죠. 그런 것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 밑에 부분은 읽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4쪽으로 가면 고승의 신이한 행적이 나와요. 54쪽에 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고승의 어떤 신이한 행적, 이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55쪽 위쪽에다 좀 써보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가 유입이 되고요. 이 불교가 유입이 되면서 영웅이라든가 고승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 어떤 외래 설화가 유입이 되는 거죠. 외래 설화 유입이죠. 그리고 다시 불교가 정착이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 설화가 다양하죠. 다양하게 된다는 소리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웅담의 성격 변화 이렇게 나왔죠. 영웅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삼국 사기에도 있고 삼국 유사도 있겠죠. 영웅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 56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김유신에 관한 전승을 들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셋째 줄 삼국 사기에서는 김유신이 17살 때 중학 석굴에 홀로 들어 적국을 물리치고 난리를 평정할 힘을 달라고 기원했더니 노인이 그 정성을 시험한 다음 비법을 전해줬다. 또 삼국 유사에서는 김유신이 고구려로 가다가 만나 친해진 세 여자가 습속에서 산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김유신이 고구려 첩자에게 속아 동행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그러니까 삼국 유사가 약간은 이제 정사보다는 야사의 의미가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제 57쪽으로 가보시면 57쪽에 이제 보면 한 네 번째 단락이 보면 미천한 인물이 뜻밖의 행운을 만나 고귀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고구려 바보 온달의 이야기죠. 바보 온달. 온달과 평강공주. 그래서 이제 이 삼국사기 열전에 이제 이게 수록이 되었고요. 거기에 또 그 마파나이 서동이의 이야기도 나오죠. 이 서동도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지만 높은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죠. 선화공주와 결혼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됩니다. 자, 58쪽에 보면 이제 하층민의 소망과 시련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층민들이 이제 이렇게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 하층민이 있으면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 존귀한 여왕과 미천한 남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존귀한 왕과 미천한 여자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제 신라 시대는 여왕이 있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 그 시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존귀한 왕과 미천한 여자, 이런 경우는 대표적인 게 백제의 이 도미설화가 있죠. 도미설화. 자, 이건 59쪽에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에 이 백제에서 도미라는 사람이 아내가 당했다는 순한 이야기는 왕의 행포를 고발한다. 그래서 도미는 하층민이지만 의리를 알았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래서 도미의 아내가 아름다운 행실이 곧아서 사람들이 칭송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천한 백성이 여왕을 사모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선덕여왕 이야기 나오죠. 지귀. 선덕여왕이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고 직이란 이름의 역돌이 짝사랑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선덕여왕이 그 처녀로 일생을 보냈다고 하지만 소지품이 없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기가 선덕여왕의 아름다움을 흠모해서 애달파하고
야위어 갔는데 왕이 절에 온다는 말을 듣고 타발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고요. 이 왕은 팔찌를 빼서 지기의 가슴에 놓고 갔는데 잠을 깬 지기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아서 이 불귀신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 사방에서 나는 불을 선덕여왕이 지은 주문을 붙이고서 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존귀한 여왕과 미천한 남자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화가 이제 점점점 정착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61쪽에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61쪽에 거기에 이제 이 폐관 잡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폐관은 어떤 소설을 수집하는 관리라고 볼 수 있어요. 폐관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 폐라는 것은 피폐자죠. 피폐자. 이 폐자는 벼 옆에 이제 자라서 벼 비슷하게 생긴 그 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연극의 자치가 나옵니다. 이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어떤 연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이제 63페이지에 보면 고구려 백제 놀이에서 이제 고구려는 특히 이제 가무가 춤이 발달해서 그래서 무용총 이런 것도 있죠. 무용을 하는 그림이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런 정도로 이제 춤이 많이 발달한 나라가 고구려다 이런 이야기고요. 뭐 백제라든가 신라도 이제 그런 어떤 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65쪽으로 가보면 신라 쪽의 상황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팔관회라고 하는 것이 진흥왕 때 있었다는 거죠. 그 불교 행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진흥왕 때. 그래서 그 이제 그런 팔관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신라에서는 또 유명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제 처용가죠. 처용가. 신라에서는 이 한가 중에도 이 처용가라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처용가가 나오는데 이 처용가는 팔구체 한가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동해 용왕의 아들이 처용이죠. 그래서 처용이 이제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리가 넷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처용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래서 이제 이 처용가라는 것 자체가 축사거든요. 귀신을 쫓는다. 사악한 것을 쫓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처용무가 또 등장을 하죠. 처용무도 오방처용무. 그러니까 동서남북 중앙이죠. 그러니까 5군데니까 오방이라고 하죠. 이런 처용가가 또 등장을 합니다. 신라에도 이제 그런 5가지 놀이가 있다는 것이 이제 67쪽에 보면 나오는데 그 68쪽에 보면 오기, 5가지 기술이라는 뜻이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사자춤이 나오죠. 사자춤. 이 사자춤을 이제 산예라고 합니다. 산예. 68쪽에 넷째 줄에 나오죠. 산예.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춤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금환하면 금빛방울 이런 노래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69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남북국 시대 발해 문학의 위치와 발해의 문인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발해도 여러 문학이 있었고 발해는 이제 해동성국이라고 불려지죠. 바다 동쪽에 아주 잘 융성한 나라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정도로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해의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별로 남은 게 많지는 않은데 70페이지에 그 한 넷째 줄에 네 번째 단락에 보면 정해공주 묘비라는 것이 발견됐다고 나오죠. 구름을 위에는 언저리에는 화초를 무늬로 새겼다. 이런 이야기가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격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장 중시했고 자 이제 마지막 부분 71쪽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71쪽으로 이제 가보면, 신라의 한문학이죠. 신라의 한문학.
그리고 최치원이 등장합니다. 육두품 출신이죠. 그래서 이 최치원 같은 사람은 입당 유학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최치원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설총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오죠. 화한계를 쓴 설총, 원유의 아들이죠. 꽃의 왕에 대한 경계라는 의미인데 우의적으로 이제 돌려서 쓴 표현이죠. 왕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치원 같은 사람은 이제 육두품 출신이에요. 72쪽에 그 세 번째 단락이 나오죠. 당나라에 가서 빈공과, 이 빈공과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공과. 외국인 시험. 네, 급제를 해서 문명을 떨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관찰하려고 했지만 신분적인 한계에 의해서 육두품이기 때문에 가야산에 가서 살다가 죽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최치원의 글들은 상당히 많다. 그리고 그런 재능도 그 발휘했다는 내용이 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치원은 뭐 10분 아니라 3문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런 중요한 그 역할을 했다. 거기 그 73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3문에서는 문장 전문가의 능력을 보여줬고 시에서는 내심의 번민을 털어놓았다. 그래서 내심의 번민은 표현의 우수성을 넘어서 진실성을 가져서 최치원의 시인이게 했다. 이게 나오죠. 이 최치원의 그 시의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추야우중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추야우중이라는 것은 가을밤에 비는 내리고 라는 뜻인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죠. 추풍유고음 가을바람에 오직 외로이 음나니 새로 소지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느니 적구나. 창의 삼경 창밖에 삼경인데 비가 내리죠. 이 삼경은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입니다. 등전 말리심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한 마음이 말리를 달리네. 이게 되죠. 그래서 추풍 가을바람 세상에 날 알아주는 이 적다는 거죠. 창밖에 삼경에 비가 내리죠. 등불 앞에 고향을 향하는 마음이 말리를 달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추야우중이라는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 전기문학 제1기 삼국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잘 반복을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